자, 14강 빛가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빛가물질의 이중성. 여기는 이제 다 기말고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감안을 해서 잘 공부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 또 이 빛가물질의 이중성이 또 권위자잖아요, 내가. 자, 여러분들 빛가물질의 이중성 단어는 광전효과다라고 해서 빛 광자 미칠 광이 아니고 빛을 쐈더니 전류가 흐르네, 그런 효과를 광전 효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가 헤르츠라는 사람 들어봤죠? 이 사람이 자외선을 갖다가 금속판에다가 비췄는데 전자가 튀어나오더래요. 그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하였다.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알 수 있냐? 이런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에버나이트 막대 있죠? 에버나이트 막대. 막대를 털 가죽으로 겁나 문질러서 마찰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털 가죽이 플러스를 띠게 되고 에버나이트 막대가 마이너스, 털 가죽에서 에버나이트 막대로 뭐가 이동한다? 전자가 막 이동한다라는 거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막 겨드랑이 놓고 막 비비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마찰전기가 됩니다. 마찰전기라고 들어봤죠, 그죠? 이거를 알루미늄 캔 있죠? 여기에 알루미늄 캔에 접촉을 탁 하잖아요. 그러면 알루미늄 이 캔에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에버라이트 막대에 있는 전자가 알루미늄 캔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 캔 표면에 자외선을 막 비춰요. 자외선을 막 비추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과정 1은 전자가 알루미늄 캔과 알루미늄 포일에 퍼져 들어가면서 알루미늄 포일 사이에 정전기력 반발력이 생겨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서요. 현재 알루미늄 포일이 살짝 벌어집니다. 이거 보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알루미늄 포일 캐리가 다리가 살짝 이렇게 서로가 끄트머리가 좀 벌어져 있어요. 이 책은 이걸로 설명을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거 검전기라고 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생긴 거 검전기? 중학교 때 검전기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뭐 마이너스 대전체,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 가져가면 여기 있는 전자들마저 이렇게 싹 올라온다. 마이너스 되는 전자가 이렇게 싹 올라와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막 있으니까 밑에는 플러스로만 막 있으니까 다리가 확 벌어져요. 이런 거 배웠죠? 검정기 배웠죠? 이걸로 설명하면 되는데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하니까 애들이 더 뭐가 좀 뭐 특이한 게 있나? 뭐 이렇게 꼭 그 영어 학원에서 문법 설명할 때 알지 못하는 영어 단어 갖고 막 설명하고 하면 애들 전부 다 알지? 진짜 알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 똑같잖아. 지금 쉬운 거 알기 쉬운 거 갖고 설명하면 되지. 하여튼 알루미늄 포일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요 가닥하고 요 가닥이다 마이너스에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맞죠? 뭐 이런 뜻입니다. 살짝 벌어지더래요. 그 다음에 과정 2는 자외선등을 비췄대요. 자외선 여러분들 알다시만 눈을 감으면 보이질 않아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마이크로파 이렇게 해서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엄청나게 크고요. 마이크로파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고, 감마선 쪽이 파장이 짧고 마이크로파가 파장이 길어요. 진동수가 큰 쪽이 에너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자외선하고 가시광선, 적외선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죠. 감마선, X선은 병원에 가야 접할 수 있고, 전파는 있다는 건 아는데 전파가 어디서 우리가 얼마나 세기라는지 모르잖아. 마이크로파도 잘 모르니까 주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니까 자외선이 좀 더 에너지가 큽니다. 자외선이 에너지가 큰 것이고, 가시광선이 에너지가 좀 작고, 적외선은 에너지가 좀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 등을 비춰요. 그럼 자외선 등을 비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캔에다가 자외선 등을 비췄더니 캔에서 전자가 바깥으로 튀어나갑니다. 캔에 있던 전자가요, 툭툭툭 튀어나가요. 전자가. 그럼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럼 여기 전자가 튀어나가니까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슉 와서 공급이 돼주는 거예요. 이 전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클립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자가 공급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 벌어졌던 거 있죠. 벌어졌던 것들이 다시 내려간대요. 벌어졌던 게 내려간 것처럼 보여? 아까 그 그림 그대로 같은데 살짝 벌어진 게 그대로 벌어져 있구만. 뭐야 이 새끼들 이거. 그래서 이거 미리엔 야 살짝 벌어졌다 여기 살짝 벌어져 있고 살짝 뭐야 얘 뭐 실험을 하려면 좀 확실하게 좀 티나는 걸로 해줘야지. 하여튼 원리는 그래요.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계속 전자가 튀어나간다라는 원리입니다. 알았죠? 이거 뭘로 설명할 거야? 자외선 등으로 전자 튀어나가게 한 거 뭘로 설명할 거야? 설명이 안 된다 이거. 아인슈타인은 이걸 광전 효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광전 효과 대충 무슨 말인지 가져보자. 그러니까 뭔가 비에너지 에너지를 쪼이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간다라는 거에 주안점을 가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광전 효과 실험 결과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여기 시험 문제 한 3문제 나오는데 애들 막 거의 다 틀려요. 이해를 못 해갖고 틀려요. 근데 쌤은 겁나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다. 내 생각인가? 자, 일단 광전효과 실험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잠깐만 놔두고 광전효과는 요걸 좀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림 잘 보세요. 우리 화학 시간에 구리다. 그러면 구리 여기 구리의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뭐 껍질에 전자들이 막 있죠, 그죠?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들이 막 있는데 우리 빛에너지, 열에너지, 에너지를 쪼이면 이 전자가 튀어나갈 수 있죠. 그죠? 이 전자를 튀어내보내는 거. 구리에 있는 전자, 구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먹고 전자가 튀어나가요. 전자가 튀어나가서 구리가 Cu 플러스 양이온으로 돼요. 그럼 Cu 플러스 양이온에다가 에너지를 더 쬐줬더니 Cu가 Cu2 플러스로 돼요. 그럼 Cu2 플러스를 또 데리고 와서 또 에너지를 세 번째 좀 더 센 에너지를 줬더니 Cu3 플러스는 잘 안 되더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구리가 구리 일가 플러스가 우리 산화구리 1, 산화구리 2 기억나요? 산화구리 2라고 하는 게 Cu2 플러스로 되어 있는 산화구리를 산화구리 2라고 해요. 그러니까 Cu2O라고 하는 놈이 있고 이게 산화구리고 Cu5라는 게 산화구리 2입니다. 여기 Cu2O는 구리 플러스 일가 양이온이고 Cu5는 구리 2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걸 산화구리 2라고 해요. O는 2 마이너스니까. 뭔 뜻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이 줬던 에너지 있죠. 이 에너지가 뭐냐? 구리에다가 에너지를 쫙 쬐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전자가 탁 튀어나간 거예요. 전자가 탁 튀어나간 거. 두 번째 또 에너지 구리 플러스한테 줬더니 또 전자가 하나 탁 튀어나갔어요. 총 전자 2개 튀어나갔네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화학에서는 일종의 이온화 에너지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양이온 만들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인데 어떤 금속이든지 어떤 그 물질에다가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광전 효과하고 비슷하게 좀 이해를 좀 해주면 됩니다. 근데 얘들은 이제 빛에너지를 쪼여주면 전자가 튀어나가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해를 했고, 두 번째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구리 금속이에요. 구리 Cu. 자, 구리한테 전자가 있겠죠, 그죠? 구리한테 여러 가지 전자,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막 있는데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쬐줘봤어요. 후레쉬 하나를 켰어. 후레쉬 하나를 켜가지고 후레쉬를 막 비췄더니 이 후레쉬 하나의 에너지 값을 얼마라고 하냐면 플랑크 상수 하에다가 F라고 부릅니다. 하 F. 요거 100줄이라고 할게요. 100의 에너지를 줬어요. 자, 후레쉬 하나는 100줄입니다. 100줄의 에너지를 줬더니 전자가 튀어나갔어요. 전자가 하나가 튀어나갑니다.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얼마의 에너지를 갖고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70줄의 에너지를 갖고 나왔다고 할게요.
이 70줄의 에너지를 일렉트릭 볼트, 전자의 에너지 일렉트릭 볼트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래요. 100을 줬는데 왜 70만 갖고 나오지? 네, 그럼 얼마 까이고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서 전자 내보냈는데 구리가 전자 가지마 하고 땡길 거 아니에요. 구리가 30줄만큼 까이고 70 갖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00을 뭐라 그러냐면 쪼여준 에너지 E는 하이프라고 부릅니다. E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F, 에너지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 구리 금속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뭔 에너지라 부르냐면 워크, 일함수 값이라 그래. 일함수 값, 일함수라 그래서 워크인데 전자를 내보내고 싶으면 뭔가 지불하고 내보내야지 그냥 안 내보내줍니다. 모든 원자는 중성이니까 얘를 하F0라고 부르고요. F0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한계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한계 진동수. 다른 말로 문턱 진동수라고 부르죠. 문턱 진동수. 자, 모든 우리 에너지를 쪼여주면 문턱 진동수는 이겨야 내보낼 수 있어요. 문턱 진동수도 안 되는 거 주면 자, 우리가 제값을 치르고 보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얘가 구리의 일함수값, 구리한테서 에너지를 내보내고 싶으면 최소한 30줄 줘 했는데 10줄 주면 안 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100줄을 줬으니까 100줄이야? 그러면 30줄만 가져가고 나머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 30줄을 바로 일함수 값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함수 워크는 하F0로 구합니다. 네, 쪼여준 에너지는 하F, 일함수는 하F0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하F 마이너스 하F0를 하게 되면 일렉트릭 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가 갖고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 바로 하F 마이너스 하F0로 구합니다. 하F 마이너스 하F0,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바로 EK 운동 에너지다. 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구리의 한계 진동수의 비율이 얘가 쪼여준 게 100이면 30만큼은 항상 까먹는구나. 자, 그럼 두 번째. 이 100짜리 말고 30짜리 후레쉬를 째줘봤어요. 30짜리 후레쉬를 째줘봤더니 30짜리 하이프를 째줘봤더니 전자가 나오냐? 네, 나왔어요. 30줄을 째졌는데 30 까이고 전자가 나왔는데 에너지를 얼마 갖고 나오냐면 0 갖고 나왔어요. 0. 그럼 이제 확실히 알겠죠. 구리는 전자 하나 내보낼 때 무조건 30을 줘라 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구리의 일함수 값 30이라는 걸 알아내게 되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러면 100줄짜리 후레쉬를 두 개를 동시에 켜봤어요. 자, 두 개를 동시에 켰습니다. 후레쉬 두 개를 동시에 켰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했어요. 100줄짜리를 두 개 쪼여줬으니까 200줄을 쪼여준 거잖아. 그럼 100줄 해서 합이 200줄입니다. 200줄, 100줄이죠. 합이 200을 쪼여줬습니다. 합이. 자, 토탈 200을 쪼여주면 30 똑같이 까이고 170줄 갖고 나올 줄 알았어요. 170줄 갖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란 얘기예요. 170줄짜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100줄짜리 쪼여졌을 때 전자 하나가 나왔는데 그놈이 70줄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후레쉬 두 개를 켰어. 100줄짜리 똑같은 거 두 개를 켜줬더니 이번에는 똑같이 30 까이고 최대 운동에너지 70줄짜리 갖고 있는 전자가 동시에 몇 개가 나오더라?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뭘 세게 해주는 거다? 바로 후레쉬 개수를 늘리는 거네요. 후레쉬 개수 쪼여주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빛의 세기가 바로 량입니다. 빛의 량. 빛의 세기를 증가시켰더니 광전자가 개수가 많이 나오네. 광전자 개수가 증가한다라는 걸 또 과학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류를 세게 흘려서 높은 전류를 얻고 싶으면 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알았죠? 량을 늘리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르게 또 실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100줄짜리가 아니고 한 번에 진짜로 200줄짜리
처음에는 100줄짜리 자외선이었다고 할게요. 이번에는 에너지가 더 많아야 되니까 자외선보다는 에너지가 많은 거 X선을 쬐줬다고 할게요. X선 200줄짜리 X선을 쬐줬어요. 그랬더니 전자가 또 하나만 튀어나오는 거야. 전자가 뭐야 얘들은, 똑같은 200줄 쬐어졌는데 자외선 갖고 쬐어줬을 때는 전자 하나 나오면서 70줄 갖고 나와놓고 자외선 두 개를 키니까 70줄 70줄짜리 두 개가 나오던데 똑같이 200줄인데 X선을 200줄짜리를 쬐줬더니 전자가 하나 나오면서 진짜로 170줄을 갖고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가 큰 걸 쬐주면, 즉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죠, 그죠? 진동수가 큰 걸 쬐주면은 뭐가 많아진다? 바로 일렉트릭 볼트, 바로 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네 가지를 과학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쪼여주는 진동수는 바로 뭐다?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것은 뭐다? 빛의 세기는 광전자 개수가 증가하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습득을 했으니 이제 광전력과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전력과 실험이라고 해서 이 단원이 뭔 것 같아요? 이중성이라고 그랬죠? 빛과 물질의 이중성. 빛은 뭐예요? 파동. 물질은 뭐예요? 입자잖아요. 파동성하고 입자 두 가지 성질을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전력과 실험을 할 때, 자, 광전관에 빛을 쪼여요. 빛의 진동수와, 나왔죠? 선생님 설명했던 진동수 다른 거. 세기는 뭐예요? 진동수는 똑같은데 량을 증가시킨 겁니다. 후레쉬 개수, 이게 세기를 조절하면서 실험을 했다는 거 가지고 시험 문제와 수능에 보통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세기를 조절하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 세기를 측정해봤다 해서, 광전관에 여기는 금속판입니다. 금속판에 만약에 여기 그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구리 금속판이다. 그럼 구리 금속판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빛을 쪼이니까 전자가 톡 하고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전자가 이렇게 흐르니까 반대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류는 반대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네. 그죠? 전자 방향과 전류 방향은 반대로 해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림에 있는 가변 저항은 뭐 하는 거냐면, 가변 저항은 저항이 세면은 밀어주는 전압이 약하겠죠. 저항이 작아지면은 밀어주는 전압이 세겠죠. 그러면 이렇게 저항을 조절해 가면서 빛의 세기도 한번 측정해 봤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 가볼게요. 빛의 세기만 충분히 세다면, 빛의 진동수하고 관계없이 광전자는 나와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아까 실험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제 내용 하니까 다시 지우고, 여러분들 다시 지우고 다시 이거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같이 설명할게요. 자, 여기다가 여백이 많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 똑같이 구리 금속이 있는데 여기다가 진동수 F를 쬐어줬다 이거죠. 전자가 어떻게 될까? 자, 전자가 어떻게 될까? C가 구리입니다. 자, 빛의 세기만 충분히 세다면 그랬어요. 자, F가 20짜리예요. 진동수 20짜리. 하 F가 20짜리입니다. 하 F가 20짜리를 쬐줬어요. 근데 얘 워크값 얼마다? 워크는 30짜리예요. 자, 근데 하 F가 20인데 전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이거예요. 빛의 세기가 충분히 세다면이라는 뜻이 하 F짜리 20줄짜리 후레쉬를 하나 더 켰어요. 그럼 40줄이잖아요. 20이니까. 그러면 40이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0 갖고 나와야지. 왜 안 나와? 안 나와요. 광전 나와야 되는데 라고 파동설의 학자들은 예상을 했는데 안 나와요. 광전력과 실험 결과는 어떻습니까? 특정 진동수 미만의 빛을 비추면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도 안 나와요. 그래서 또 20짜리를 3개를 쬐줬어요. 20짜리를 100개를 쬐어줘도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불일치하더라 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 하나. 자, 이게 가죠. 두 번째, 빛의 세기가 약하면 그랬어요. 자, 빛의 세기가 약하면, 세기. 이번에는 100줄짜리 후레쉬예요. 100줄짜리 후레쉬를 갖다가 비춰주는데 100줄짜리 후레쉬를 100개를 쪼여주는 게 아니고 빛의 세기를 줄여요. 빛의 세기가 약하면이라고 했으니까 100줄짜리 후레쉬 그냥 한 개를 틀었어요. 한 개를 빛의 세기가 약하면이라고 했으니까 1초 동안 쪼여준 게 아니고
0.0001초만 살짝 삑 하고 껐어요. 삑 이렇게만 쪼여줬어요. 한 번에 삑 이렇게 쪼여줬더니 전자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틱 하고 튀어나왔어요. 빛의 약하면 광전자가 튀어나올 때 에너지 공급이 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실험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빛의 세기가 아무리 약해도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 즉 한계 진동수 값을 이기는 진동수의 에너지만 줬다면, 그래서 진동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다는 거예요. 진동수가 무조건 100짜리면 30은 무조건 이긴다. 0.001초만 삑 하고 쪼여져도 즉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동성하고 불일치가 됐어요. 세 번째, 빛의 세기가 세면 에너지가 크니까 방출되는 광전자 운동 에너지도 커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빛의 세기가 세면은 에너지가 크다. 자,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100짜리를 쏘여줬을 때 얼마 갖고 나온다 그랬어요? 얘가 30가이고 70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빛의 세기가 세다라고 했으니까 100줄짜리 후레쉬를 2개를 켜줘봤어요. 2개를 키면 합이 100에서 200이잖아요. 그럼 200을 쪼여준 거죠, 그죠? 200 쪼여주면 30가이고 아까 설명했던 170 나올 줄 알았다고요. 자,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면 에너지가 크죠. 그래서 100짜리 2개 쪼여줬으니까 200짜리 하나하고 똑같으니까 광전자 운동 에너지가 엄청 크게 나와야 돼. 즉 아까 100줄짜리 하나 쪼여줬을 때 30가이고 70 나왔어. 그럼 100줄짜리 2개 쪼여주면 합이 200이니까 똑같이 30가이고 170 나와야지 했는데 얼마가 나오더라? 70짜리가 몇 개 나오더라? 2개가 나오더라. 튀어나오는 광전자 운동 에너지 값은 170이 나오는 게 아니고 30밖에 안 나오더라. 30밖에 안 나오더라. 빛의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큰 것이지 빛의 세기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그럼 나오는 운동 에너지를 정말 170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뭘 바꿔야 돼? 진동수를 바꿔야 돼. 100줄짜리 2개를 쪼여주는 게 아니고 200짜리 하나를 제대로 쪼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진동수가 큰 200짜리 진동수 갖고 있는 놈을 쪼여줘야지 100줄짜리를 100개, 200개, 3000개, 뭐 5만 개를 쪼여줘도 70줄밖에 안 나와. 무슨 이해가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 잘 못해가지고 시험 문제 막 장난치잖아. 그러면 딱 낚이게 생겼겠죠. 학교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불일치하더라. 그다음 네 번째, 빛의 세기가 세면, 또 빛의 세기가 아까 얘기했다 후레쉬 개수 얘기하는 거다. 세면 더 많은 전자에게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으니까 튀어나오는 광전자 수가 많아진다. 맞는 말이잖아. 그지? 아까 100줄짜리 몇 개? 100줄짜리를 1개 쪼여줬어요. 100줄짜리를 2개 쪼여줬어요. 했더니 200을 쪼여줬지만 똑같이 30가이고 170이 나오는 게 아니라 70짜리 전자 몇 개 나오더라? 2개가 동시에 나오더라. 그래서 그러면 세기가 세면은 후레쉬 하나 더 키면 70짜리 전자 몇 개 나올까? 3개도 나오고, 또 째주면 70짜리 전자가 4개도 나오고, 더 많은 전자에게 에너지를 나눠주니까 광전자 개수가 많아지겠네. 그래서 같은 진동수 빛을 비추는 경우에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광전자 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더라 라는 게 일치했어요. 자, 그럼 이 네 가지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말장난 겁나게 칩니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걸 도입을 하면서 광양자설이다 해서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이론을 광양자설이라 그러고, 빛을 광자라고 합니다. 빛은 파동이 아니고 에너지의 입자 흐름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여러분들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창가에 컬러풀한 책이 있어요. 근데 책을 한 달 정도 햇빛 비치는 데 놔두잖아요. 그럼 책이 약간 색이 바래는 거 알아요? 색이 바래요. 그리고 뭐 페인팅 되어 있는 흰색 티 이런 거 빨아가지고 아파트에서, 여러분 요즘은 건조기에 널지만 옛날에 사람들은 그 빨랫줄에다가 햇볕에다 널었잖아요. 주택가에 가면 그런 거 보죠, 그죠? 여러분 자취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널어 놓으면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랬냐면 햇빛에서, 태양빛에서 입자가 날라온다 그랬어요. 그 입자가
그 흰색 옷에 있는 페인트 같은 거, 흰색은 반사하지만 색깔이 진한 그 페인팅 되어 있는 그 페인트 입자를 때려요. 페인트 입자를 때리니까 페인트 입자가 페인트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색이 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광양자, 즉 입자다. 얘네들은 다 입자다. 입자의 흐름이다. 얘네들은.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 어떤 진동수를 갖고 있는 놈이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진다라는 게 바로 광양자설이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 하이프. 옆에 하나 적어두세요. 하이프 이꼬르 람다 분의 하씨. 하이프 에너지는 하이프 즉 뭐에 비례합니까?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것들이 지구상에 있는 빛 즉 전자기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크고 무시무시한 게 뭡니까? 감마선입니다. 암치료 같은 거 할 때 쓰는 게 감마선인데 뭐 암 환자들 암 치료하러 들어가서 감마선 몇 번 쪼이고 나오면 사람들이 그 피폭 당해 갖고 나와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암에 안 걸려야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피폭 당하고 하니까 사람이 축 처져서 막 오늘내일 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떡합니까? 이제 암 치료할 때 감마선을 쪼이지 말고 차라리 거기 장기를 도려내 버리잖아요. 어디다 가면 위암이다 그러면 위 어떻게 해요? 잘라 버리잖아요. 폐암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폐 도려내 버리잖아요. 그 방법이 가장. 근데 이제 또 전이가 돼. 우리는 안 보이지만 전이가 돼. 그러니까 전이가 자꾸 되니까 감마선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쏘여요. 그럼 암세포는 죽어요 진짜로. 감마선을 맞아갖고 암세포는 죽는데 문제는 암세포 죽일 정도면 정상세포는 가만히 있겠냐고. 정상세포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 보면 암병동 이런 데 가면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만 암이 있다. 그러면 그거 장기 잘라내면 돼요. 근데 퍼져 있다. 그럼 이제 선택하게 하죠. 그냥 치료하면서 나머지 삶이 고통스럽게 살래? 아니면 암 걸렸는데 그냥 이대로 해서 1년만 살다가 그냥 즐겁게 살다가 그냥 가실래요? 선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호스피스 병동 안 들어봤어요? 그런 말은 들어봤어요?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건 뭐냐면 곧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 죽을 사람들 있죠? 조금이라도 즐겁게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달 또는 일주 또는 내일 모레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있다, 병원에 누가 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여기 병원에 6인실이야. 근데 여기 거의 중환자들만 있는데 한 분이 병실에 안 보여.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죽었을까요? 병원에서 절대 사람 안 죽여요. 어디로 악화가 되면 어디로 옮겨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간 거예요. 다른 병동으로 간 거예요. 병동이 그냥 왔다 갔다 거동이 가능한 이런 일반 병동이 있고 중환자 병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응급실 병동이 있어요. 응급 환자들만 간호사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응급 병동이 있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안 지켜봐도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병동도 있습니다. 그런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들 마찬가지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 엄마 아빠 그리고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다? 우리는 생명체잖아요. 세포가 노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 몸에 비대너지 같은 거 쪼여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자꾸 병원 가가지고 막 어디 아프다고 막 자꾸 엑스레이 찍고 어디 아프다고 자꾸 어디 뭐 가슴팍 뭐 어디 막 엑스선 촬영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병원에서 어때? 고쳐야 되니까 자꾸 찍어 하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절대 안 찍으려고 그러잖아. 그거 가면 피폭 당하는 거 알거든.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 엄한 데까지 다치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광전 효과입니다. 알았지? 광전 효과. 다음. 자, 광전 효과의 해석 한번 다시 봐볼게요. 자, 그러면 금속의 전자하고 이 광자하고 충돌하는 현상인데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세기가 약한 빛이라는 건 뭡니까? 세기가 약한 빛, 세기가 센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속판의 진동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30이라고 할게요. 이람수값 워크가 30이다. 워크가 30이다. 워크는 하F0입니다. 하F0가 30인 놈한테
세기가 약한 빛이지만 하 F가 20짜리를 쬐줬어요. 20짜리 세기가 약한 빛이니까 20짜리 후레쉬를 하나를 켰다고 할게요. 하나 킨 거예요. 20짜리. 세기가 센 빛은 지금 하 F가 20짜리를 2개를 킨 거예요. 얘는 1개를 킨 거고 1개로 빛을 뜨뜨뜨뜨뜨 쬐준 거고 이거는 2개를 후레쉬를 켜서 뜨뜨뜨뜨뜨 이렇게 킨 거예요. 2개 키면 양이 많잖아. 야 30인데 야 20짜리 2개면 40이잖아. 나와! 했는데 안 나와요. 알았죠?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빛의 진동수, 쪼여지는 진동수를 뭐라 부른다? F. 한 개의 진동수를 뭐라 부른다? F0보다 작으면, 무조건 작으면 안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빛의 진동수 세기가 약한 빛이다. 하 F, 얘도 하 F라고 해서 금속판에 하 F가 예를 들어서 얘는 50이다. 세기가 센 빛이다. 얘도 50이다. 자, 얘는 금속판 이람수 값이 워크가 똑같이 30입니다. 워크가 30이다. 하 F0입니다. 하 F0. 자, 세기가 약한 빛이지만은 F가 50이고 F가 30이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럼 전자 얼마 갖고 나온다? 네, 20 갖고 나옵니다. 네, 후레쉬 하나 켰어요. 하나 켰는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켰는데 5개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세기가 센 빛이라는 것은 이거 2개 켰다는 얘기예요. 후레쉬 2개 켰어요. 그러면 동시에 2개 켰더니 이거 몇 개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10개 튀어나와야 돼요. 알았죠? 얼마짜리로? 20짜리 10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40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20짜리 10개가 나온다. 그러면 누가 전류가 센 거야? 이거 전류가 예를 들어서 5개 나왔으니까 이걸 5A의 전류가 흘렀다라고 예를 들어서 하면 얘는 10개가 나오니까 몇아? 10A 전류가 흐르겠네. 그래서 광전류 세기를 세게 하고 싶니? 그러면 광전자 수 많게 나오게 하면 돼. 이게 바로 빛의 세기를 증가시켜라. 빛의 세기 증가시키면 광전자 수가 많아지니까 광전류도 세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이거 모르겠지만 이거 똑같은 이걸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잖아요.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선생님 엄청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 내용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고 학교에서 설명하는 거 보면 겁나 어렵게 설명해요. 그러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게 설명해요. 근데 굉장히 지금 쉽게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거. 그다음 그래서 빛은 너무 이중적이야. 이중성이야. 왜 이중성이라고 그러냐면 우리 배웠잖아. 지금 너희들 다 알려줬어. 빛은 입자성질, 파동성질 중에 입자성 기억나? 입자성 방금 배운 거. 광전 효과가 입자성이고 근데 하나 또 있긴 해. 빛의 입자성은 광전 효과하고 콤프턴 효과 이게 빛의 이중성 증거로 채택이 된 거야. 빅뱅 증거 채택되듯이 광전 효과, 콤프턴 효과인데 콤프턴 효과는 교육과정 뺐나봐. 여기 안 나오고 이제 뒤에 그 전기와 에너지 선택한 친구들이 있죠. 물리에 그거 하는 애들 배울 것 같아. 광전 효과가 여기 나오고 이 두 가지가 입자성이야. 파동성은 뭐냐면 파동의 성질. 파동성은 뭐냐면 우리 배웠잖아. 파동성 뭐 있어, 선생님? 마을 회관이라고 그랬잖아. 2개밖에 없어. 회관. 마을 회관인데 회관. 회절하고 간섭만 파동성이야. 알았죠? 그러면 그럼 선생님 그 회절 간섭 말고 그러면 반사굴절은 파동성 아니야? 반사굴절은 탁구공을 여러분 탁 쳐도 탁 맞고 탁 입사각도 반사각도로 튀어. 반사굴절은 입자성 파동성의 이게 그 증거다라고 채택이 안 돼요. 입자도 탁구공도 반사되잖아요. 탁탁 맞고 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굴절도 마찬가지로 안 돼요. 그래서 파동성은 마을 회관만 되고 그 다음에 입자성은 광전 효과, 콤프턴 효과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일단 외워두시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든 장치가 바로 디카입니다. 디카. 예전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디카 들고 막 사진 찍어주고 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뭘로 찍었을까요? 이런 거 없었어요. 디카 없었어요. 필름 카메라 알아요?
그래서 앨범이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앨범에 사진 넣어가지고 인화해가지고 이거 옛날 사진이야 이렇게 뭐 흑백 사진 뭐 있었죠. 앨범. 요즘 누가 앨범에다가 사진 넣고 댕기니? 그지? 하드디스크나 USB에다가 사진 넣고 댕기지. 이게 바뀐 거예요. 디카 여기에 있는 게 바로 CCD라고 하는 게 바로 CCD 요놈이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장치가 CCD라고 하는 거예요. CCD. 여기 CCD에 의해서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면서 디지털 전기신호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00100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장치에서 00100 해가지고 메모리 카드에 00100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했죠, 그죠? 통화가 할 때 이진법 해가지고 그게 광전 효과예요. 사진기로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찰칵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서 거리하고 원근감을 다 조절했다가 찰칵 할 때 빛이 한번 안 들어오게 했다가 갑자기 빛이 탁 들어오게 해줘요. 그럼 빛이 들어오면서 전자가 탁 튀어나갑니다. 전자가 많이 튀어나간 것도 있고 덜 튀어나간 것도 있고 해서 옛날 사진기는 흑백 카메라밖에 없었잖아요. 전자가 아예 안 튀어나가잖아? 그러면 0이라고 읽어. 0 해서 거기가 시커먼색이고 전자가 튀어나가면 백색으로 바뀌는 거였어요. 흰색하고 백색하고 사이가 회색이잖아요. 흑백 사진관에 흑백 사진 보면 냉탕 정도의 흰색하고 회색하고 백색밖에 없죠. 검은색하고 회색하고 흰색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흑백 사진 끼고 여기에다가 영상 컬러 필터를 꽂아요. 컬러 필터를 꽂으면 빨간색이 들어오면 빨간색 빛만 통과시켜 가지고 빨간색만 통과시켜서 저장, 그 다음에 초록색만 저장, 파란색만 저장, 빨초파 세 가지 가지고 뭐 별 색깔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컬러로 바뀐 거예요. 이거 이제 다 이 과학자들이 노고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이러면서 컬러 프린터기, 컬러 인쇄기, 컬러 사진 이런 것들을 다 컬러로 저장해서 다 저장, 보관, 출력까지 다 되게 된 거다. 색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CCD에 컬러 필터, 색 필터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되잖아. 빨초파 알았죠? RGB만 딱 넣어가지고 다 작동하게 돼 있는 거다. 다 광전 효과입니다. 그래서 전화 결합 소자 CCD 시험에 한번 잘 나올 것이고요. CCD 구조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똑같은 개수의 전자와 양공 P형 N형 반도체입니다. N형 반도체는 전자 남아돌고 P형 반도체는 빈자리 양공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전압을 딱 걸어요. 플러스 V 전압 걸고 나머지는 전압이 안 걸려요. 그럼 여기 전자가 다 튀어 올라와 있어요. 여기로 전자 다 모여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전자 이동시킬 때는 여기에 전자 모여 있는데 여기에다가 똑같이 플러스 두 개로 딱 걸어버려요. 그럼 전자가 졸졸이 이렇게 배분이 되어져, 그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다시 오프시키고 여기를 플러스로 그러면 놔둬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슉 이동해서 여기로 가운데로 다 모였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자를 갖다가 이동시켜요. 이동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전자 수가 바로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배우니까 천천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겁나 빠른 속도로 사진을 탁 찍었을 때 빛이 도달할 때 그 전자들이 탁 이동하면서 사진이 탁 찍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CCD라고 합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색정보 기록 원리 CCD라고 해서 예전에는 흑백 영상만 얻었어요. 그래서 디카가 흑백 디카예요. 디지털 카메라인데 근데 컬러로 찍고 싶어 해서 연구가 되어서 RGB 컬러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빛의 세기가 들어올 때 그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 그 색깔이 딱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빨초파로 해서 이렇게 됐고 이 활용은 이제 모든 여러분들 디카에도 있고 우주망원경 별의별 카메라 광센서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다. 이게 바로 우리 광전 효과에 엄청 고마운 업적이다. 자, 여기 물질의 이중성. 자, 이게 이제 물질의 이중성은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이 그 광전 효과의 얘기를 이제 같이 듣고 빛도 이렇게 이중성에 대해서 연구도 하면서요. 물질도 입자성뿐만 아니라 파동성도 갖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얘는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들이 빛은 파동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은 입자야 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다시 그럼 빛은 입자야? 그럼 물질도 파동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한 거예요. 물질도 파동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양궁 선수들 올림픽 때 화살 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총 쏘면 총알이 그냥 날아간다고 배웠잖아요. 화살 쏘면 화살이 그냥 날아간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초고속 카메라로 해서 슬로우 비디오로 보니까 화살 어떻게 날아가던가요?
직진성 있게 날아가든가요? 아니면 이렇게 날아가요? 화살이 이렇게 안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요. 총알이 어떻게 날아가요? 총알이 퓨 이렇게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총알이 이러고 날아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총알이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파동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전에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물질도 파동성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주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물질파를 드브로이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질 입자가 파동성을 나타낸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물질이 무슨 파동이야. 여러분 공 차면 축구공이 흔들흔들하면서 날아가요? 그렇게 날아갑니다. 대포 포탄을 쏴도 포탄이 흔들흔들하면서 날아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입자가 나타내는 파동을 드브로이파다라고 얘기합니다. 질량이 m인 입자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물질파 파장 람다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 파장은 질량의 반비례. 그 다음에 이거 V죠. 속력의 반비례. 속력 속도 같은 의미니까 속력의 반비례. 그러니까 MV가 뭐예요? 뭐야 이거 운동량이잖아. 람다는 mv분의 h 이꼴 운동량분의 h네. 자, 그럼 여기 밑에다가 조그마한 공식 하나 더 써볼게요. 자, 이거는 해가지고 이런 거 왜 적어놨냐? 는 해서 h는 똑같은데 루트 2 일렉트릭 볼트 곱하기 m이니까 쏘리 2m 질량 하나 적고요. 일렉트릭 볼트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루트 그냥 2맵분의 h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람다는 mv분의 h 이꼴 루트 2맵분의 h 이렇게 외웁니다. 알았죠? 그럼 이런 식 왜 탄생이냐? 그러니까 아까 쌤이 여기 설명할 때 일렉트릭 볼트가 뭐라고 했어요? 일렉트릭 볼트가 쌤이 운동 에너지로 적었던 것 같은데 일렉트릭 볼트 이꼴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시 갈게요. 괜히 적어. 그래서 여기다 그냥 일렉트릭 볼트가 바로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죠? 2분의 1 mv 제곱.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 일렉트릭 볼트는 mv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V가 얼마예요? V는 루트 2m 일렉트릭 볼트 맞잖아요. 그래서 V가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이 외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은 이제 선생님이니까 알려주는 거고 필요 없다고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람다는 mv분의 h 이꼴 루트 2 맵분의 h 이렇게 외워서 비리반비를 물어봐요. 일렉트릭 볼트가 운동 에너지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우리 EV 우리 그 전이차 배웠죠. 기억납니까? 앞에 전기 전이차 배웠죠. 예. 일렉트릭 볼트 값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파장이 작아집니다. 맞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질량이 커지면 얘도 질량이 있지만 질량이 커지면은 파동성 짧아져요. 알았죠? 그러니까 골프공이나 야구공, 농구공 이런 거를 던지면 그래서 우리는 파동성이 짧아지니까 그걸 잘 못 봤구나.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파동성이 있다는 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이런 공들이나 모든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파동을 본다는 게 뭐가 흔들하면서 움직인다는 걸 잘 관찰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H는 플랑크 상수다라고 해서 상수입니다. 플랑크 소세지 아니고 상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럼 넘겨보시면 여기 옆에 나와 있구나. 여기 봐보세요. 자, 우리 주변의 물체가 파동성을 드러나지 않는 까닭, 잘 우리는 못 느끼는 까닭이 물체의 운동량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도 운동 매우 크잖아요. mv 값이 크면 람다는 mv분의 h이기 때문에 얘들이 너무 커서 파동이 짧아요. 그래서 파장이 매우 작게 있어서 잘 안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휙 지나가면서 파동으로 간다라고 하겠어요. 그죠? 제트기가 지나가면서 파동, 저기 드브로이 물질파야. 그러면 이렇게 하냐, 그치?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원래 다 있다. 파동으로 날아간다라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자, 물질의 이중성 실험 데이비슨 거머의 실험입니다. 잘 보세요. 양 많아 이거. 자, 데이비슨 거머라는 사람이 아까 그냥 물질도 그런 파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다 이거죠. 그래 물질파다 이거죠. 네, 실험을 합니다. 물질파 실험. 야들이 그냥 요것만 잘 알면 돼요. 전자를 갖다가 전자는 입자잖아요. 전자를 니켈 금속에다가 탁 하고 입자를 입사시킵니다. 전자가 툭 튀어나와서 금속에 부딪히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자가 간섭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간섭이 뭐예요? 간섭은 파동성의 증거였잖아요. 마을회관 파동성 증거였잖아요. 아니 전자는 뭐야? 전자는 입자인데. 그래서 입자가 파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 바로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에요. 전자를 입사시켰을 때 희한하게 딱 물어보는 게 특정 각도에서 많이 튀어나와요. 특정 각도에서 많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해서 전자 물질파가 반사되어 나올 때 특정 각도에서 보강 간섭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엄청 중요한 업적인데요. 간섭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는 전자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전자가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그 부위에 뭔가 간섭 효과를 일으키게 되면 약간의 우리가 조절만 하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톰슨 X선 전자실험 봐보세요. X선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X선을 0의 이중슬릿 같은 얇은 슬릿에 빗을 좀 걸러가지고 빗을 갖다가 금속박에 이렇게 탁 쐈더니 금속을 통과한 이런 X선이 형광판에 이렇게 X선에 의한 무늬가 나타나. 이 무늬가 무슨 무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회절 무늬잖아요. 그죠? X선은 파동입니다. X선은 파동. 근데 전자를 똑같이 쏴봤어요. 그래도 전자도 밑에 뭐예요? 이 X선의 파동 모습이고 요 위에 있는 것은 전자의 회절된 이 모습이에요. 전자는 입자인데 왜 이렇게 파동성처럼 회절 무늬가 나타나지? 그래서 전자의 무늬 나타났다. 일치하죠. 일치한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뭘 개발하게 되었냐? 바로 전자현미경을 개발하게 됩니다. 전자현미경.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어야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 울그락 불그락처럼 이상한 공처럼 생겨갖고 쪼삐쪼삐 튀어나와 있고 그거 기억나죠? 그죠? 그런 모양을 바이러스가 우리가 사람 눈에 보여요? 그럼 세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세균은 뭘로 볼 수 있었냐?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홈플러스 이마트 가도 1000배줌, 2000배줌 이런 광학현미경 있잖아. 광학현미경 가지고 집에 초등학교 때 현미경 보는 법 이런 것도 배웠을 것 같은데 광학현미경은 그냥 가시광선 현미경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톰슨의 이 X선 전자선 실험과 이 데이비슨 거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전자도 회절 무늬가 나타난다. 즉 전자도 파동성을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파동성 나타내는 실험을 딱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전자현미경 요즘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전자가 만드는 간섭무늬 실험을 했는데요. 전자 총으로 이중슬릿에다가 0의 이중슬릿, 0의 이중슬릿은 좀 면도칼만 한 두께 정도보다 더 작은 두께입니다. 그 얇은 두께의 전자를 썼는데 스크린에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스크린의 특정 부위에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는 좀 약간 상쇄가 된 부분이 있고 진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상쇄가 된 부분이 있고 보강 상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다는 것은 전자도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가 전자를 본다는 뜻은 아니지만 전자를 이용해서 파동을 볼 수가 있다. 그럼 파동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물질들도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모두 가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준 게 바로 물질의 이중성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결론은 뭐냐? 자, 우리가 물질은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갖고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굴절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입자성 파동성이요 물어보면 이 입자성 파동성을 하나만 대답해야 돼요. 표현될 때는 가지고는 있지만 표출될 때는 두 줄 중에 하나만. 그럼 광전 효과는 입자성이야 파동성이야 라고 얘기하면 광전 효과는 입자성입니다. 그러면 광전 효과를 갖고 있는 놈이 갑자기
회절이 나타났네? 그럼 회절은 뭐야? 그러면 파동성입니다. 전자도 파동을 나타낸 거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중성이라는 것은 모두 가지고는 있으나 설명할 때는 입자성입니다. 얘는 파동성입니다. 라고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현미경은 입자성이야, 파동성이야? 전자현미경은 파동성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의 파동적 성질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을 개발하게 됐고요. 분해능값 D는 분해능을 D라고 표현합니다. D는 람다 분의 1. 자, 아까 람다 어찌 구했죠? 람다는 mv분의 h 이꼬르 루트 2 맵 분의 h. 항상 따라 붙어야 돼요. 같이 딱 적어놓고 시험 문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렉트릭 볼트가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람다 짧아지겠네? 람다 짧아지면 분해능이 좋아지네? 분해능이 우수한 놈이 누구다? 일렉트릭 볼트 존엔 큰 놈이에요. 또는 운동량 겁나 큰 놈을 해야만 파장이 짧아지니까 파장 짧아지면은 분해능 좋아지네? 이렇게 갖고 가야 된다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분해능이 우수한 게 그러면 뭘 분해능이 우수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엄청 멀리 있는 은하나 별들을 쳐다보면 멀리 있으면 몇 개로 보여요? 자, 원래 2개인데 원래 2개짜리 불빛이 있는데 멀리 있으면 그 불빛이 몇 개로 보일까요? 하나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면 하나인 줄 알았는데 2개네? 이렇게 느껴지죠. 그죠?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사각형 물체가 있는데 그럼 사각형 물체가 멀리 있으면 사각형으로 보일까요? 동그랗게 보일까요? 동그랗게 보이겠죠. 그리고 그 동그랗게 돼 있는 물체를 더 멀리 가면 뭘로 보일까요? 하나의 점으로만 보여요. 그러면 이 동그랗게 돼 있는 물체 하나로 점으로 보이는 동그란 물체를 MV 값을 올리잖아요. 2맵 값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파장이 짧아져요. 파장이 짧아지면 분해능이 좋아져요. 그러면 딱 보면 분해능 좋은 이런 디카나 분해능 좋은 똑같은 렌즈인데도 분해능 좋은 렌즈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사각형으로 보여요. 후레쉬로 딱 보면 빛이 2개로 보여야 되는데 하나로 보였잖아요. 그럼 분해능 좋은 걸로 보면 딱 2개로 보여요. 이게 바로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입니다. 이런 걸 도입하게 되면서 광학현미경은 어떤 거였다? 유리렌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전에 저번 시간 배웠던 거 볼록렌즈, 오목렌즈 그거 있죠? 그거 가지고 했던 게 유리렌즈예요. 빛을 초점에 모아야 돼요. 그래서 초점이냐, 그 다음에 초점 2배냐, 초점 바뀌냐 아니냐에 따라서 허상생기냐 실상생기냐 그러면서만 했잖아요. 그래서 작은 물체를 큰 물체로 이렇게 보고 하는데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전자현미경은 자기 렌즈다. 그래서 자기 렌즈가 뭐냐면 렌즈가 아닙니다. 렌즈가 아닌데 전자를 모은다라고 해서 볼록 렌즈 같은 효과로 전자를 모은다라고 해서 자기 렌즈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전자 물질파 파장을 가시광선 파장보다 짧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물체의 구조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든 게 TEM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서 약자 투가 전자현미경이고요. SEM은 스캐닝이라고 해서 앞글자 줄여서 얘는 3D 입체 구조를 알아보는 게 주사전자현미경입니다. TEM, SEM 2개를 개발하게 됩니다. 자, TEM은 위치 파악 잘해야 됩니다. 어디? 자, 바로 대물렌즈가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대물렌즈가 알았죠? 그 다음 SEM은 대물렌즈가 아래에 있어요. 아래.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사전자현미경 SEM은 화면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모니터 화면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TEM은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면 영상도 관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화면을 통해 보는 것이고. 자, 원리. 투가 전자현미경 TEM하고 SEM은 특징이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투가를 투사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빛이 전자가 탁 투과를 해야 되니까 투과하려면 시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얇게 만들어야 하는 게 이제 또 문제점이에요. 시료를 너무 얇게 만들고 하다 보면 만약에 바이러스다라던가 어떤 뭘 하다던가 그러면 시료를 아주 작게 얇게 해야 되니까 이거 투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죽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평면 영상을 아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요.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관찰할 수 있는 게 투과전자현미경이고, 그다음
주사전자 현미경은 얘를 갖다가 주사를 시켜서 3D 입체 모양, 얘가 어떻게, 외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그러면 투과하고 주사 중에 분해능은 누가 좋을까요? 투과 전자현미경이 분해능 D값이 더 좋습니다. D값이 높은 게 투과 전자현미경이고, 그럼 얘는 또 단점이 여기 특징. 시료 뭘 쏘는 거죠? 전자를 쏘는 거죠. 다 위에 전자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자를 쏘는 거예요. 전자를 쏘다 보니까 얘는 바이러스다 그러면 바이러스 표면에, 시료 표면에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질로 얇게 코팅하는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팅을 해서 3D 입체 구조로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시료에 의한 이 3D 입체 구조를 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기 전도성이 안 좋으면 전자가 시료에 달라붙어 가지고요 상을 관찰하기가 어렵고, 거기에만 전자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맞고 반사돼서 나와야 돼요. 반사돼서 나와서 우리가 3D 입체 모양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관찰이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특징들 다 커버해서 지금 뭐 합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누가 지금 광학현미경을 보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안 봐요. 다 전자현미경을 갖고 보지. 전자현미경 가지고 뭔지 다 보고 그럽니다. 알았죠? 이렇게 세상이 달라진 거다. 알았죠? 거의 지금 1시간 동안 쌤이 떠들었네요. 자, 여러분들 기본 탄탄 6번까지 하고 쌤은 잠깐 커피 마시고 가가싱. 실력 쑥쑥은 2번, 4번, 7번, 8번, 10번, 1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쑥쑥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풀이하고. 자, 2번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1번. 4번은 2번입니다. 이해 안 가거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질문하면 됩니다. 7번은 4번입니다. 8번은 4번입니다. 다음 10번은 5번이에요. 다음 11번은 5번입니다. 건파민 질문.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유 단원이 끝났네. 자, 뭐 이거 이제 뭐 단원이 끝났지만 여기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이제 15강 펼쳐 놓으시고 3분 쉬었다가 원자 스펙트럼 좀이라도 나가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자. 15강 원자 스펙트럼 한 10분 남았지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원자 스펙트럼 가볼게요. 스펙트럼이 뭔지 모르는 애새끼들이 어디 있겠어. 다 알지. 연속 스펙트럼이다 빨주노점 파남보. 근데 연속 스펙트럼 빨주노점 파남보도 자세히 보니까 뭐야? 선이야. 그냥 우린 이렇게 선이 연결되면 연속으로 보여.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햇빛도 무슨 뭐 연속이겠어. 다 선이야. 선 스펙트럼은 이제 슬릿 조금씩 좀 빛을 좀 걸르고 좀 너무 양 많으니까 걸러서 정말 통과시켰더니 진짜 선으로 나타나.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딱 느낌이 오네. 이건 딱 그거네. 이거 656이네. 이건 뭐야? 486이네. 이건 뭐야? 434네. 이건 뭐야? 420이네. 하도 시험 잘 나와서. 이건 뭐야 이거 가시광선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 전이할 때 486은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434는 다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420은 여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 또는 무한대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딱 보니 이거 수소네 수소. 아 근데 수소라고 안 적어놓은 거야 왜? 수소선 스펙트럼은 256, 486, 434, 410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전자 이렇게 전이한다고 되어 있죠. 전자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3개밖에 없으니까 어디선가 두 번째 껍질로 탁 떨어지면 우리 눈에 뭘로 보인다? 비대energi가 뿅 하고 날아가면서 가시광선으로 보이는데, 이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이 빛 두 번째 껍질 떨어진 게 누구라고? 얘라고 얘. 420짜리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딱 400에서
400에서 800, 700 얼마 나노메타까지 이 영역을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그래요. 가시광선. 400에서 700 나노메타까지 가시광선이고 우리는 이거밖에 못 봐요. 다른 건 우리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누가 적외선 볼 수 있어? 선생님 저기 빨간 거 전열기 키면 저 적외선이잖아. 아니야. 빨간색으로 하면 따뜻하다는 걸 느끼니까 일부러 우리 저 기술자들이 빨간색으로 비춰서 아 여기 열 나고 있어 전등 켜졌어 라고 하는 건 적외선이 어떻게 눈에 보여? 안 보여. 가시광선만 보여. X선이고 자외선이고 하나도 안 보여. 안 보여요. 우리 딱 요거밖에 안 보여.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도 아까 얘기했지만 파장을 뭐라 부른다? 람다라고 부른다. 람다가 큰 놈이 빨간색이고 람다가 짧은 놈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적색편이 배웠잖아, 그지? 파장이 길어지는 쪽이 람다가 길어지는 쪽이 적색편이 현상이 에너지가 작아지는 쪽이고 청색편이 그러면 에너지가 커지는 쪽이다. 람다하고 뭐하고 반비례다? 진동수하고 반비례다. 람다 곱하기 진동수 F 곱하기 람다는 어디서나 똑같다. 기억나죠? 그래서 C는 F람다라고 해서 파동할 때 배웠죠 우리, 그죠? C는 F람다입니다. 자, 그래서 자료피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서 태양, 우리 눈에는 백열등, 태양 이런 게 연속으로 보이고 기체, 각종 기체들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수소 맞죠? 이거 수소 656, 486, 434, 410 이 나이에 나도 외우는 데는 외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딱 물어보면서 전자가 어디서 어디 몇 번에서 몇 번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다 가시광선일 거 아니야. 가시광선이니까 우리 눈에 눈가에 이게 색깔로 보이지 가시광선 아니면 안 보여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분광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알려준 사람이 브라운 호퍼라는 사람이라서 브라운 호퍼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브라운 호퍼선. 자, 그럼 원자 에너지 준위 봐볼게요.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여러분들 보호가 바로 뭘 알아낸 사람이냐? 여기 껍질. 전자가 전이할 때 껍질을 알아낸 사람이에요. 첫 번째 껍질이 있구나, 두 번째 kop질이 있구나, 세 번째 껍질이 있구나. 이렇게 껍질. 보호는 양자 조건이다 그래서 양자역학 이거 들어봤죠, 그죠? 좀 어려운 건데요. 이 양자역학이 물리하고 화학을 물리화학이라는 과목이 대학교에 있어요. 물리화학.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껍질에는 양자화되어 있는 값이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는데 이 어떤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이겨야만 도망갈 수 있는 거죠. 아까 그래서 우리 광전 효과도 만약에 첫 번째 껍질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100줄이야 그러면 외부 에너지가 100줄은 줘야 이 전자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다 이게 연관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 전자는 궤도가 있는데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한 궤도에서 뱅글뱅글 돌든지 뭐 이렇게 뭘 하든지 하여튼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핵에서 가까운 껍질부터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점점점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어는 이 껍질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1번 껍질을 K껍질, 2번 껍질을 L껍질, 3번 껍질을 L껍질, N껍질, 4번 껍질을 L껍질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KLMN 밖에 안 나옵니다. N인데 저거 KLMN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어는 4가지 껍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요. 이 껍질을 또 연구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연구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디서든지 전자가 1번 껍질로 전이하는 거. 전자가 1번 껍질로 바깥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줘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튀어나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전자가 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봐. 에너지 하이프 주면 전자가 튀어나가잖아요. 전이 됐다 그래요. 전이 됐다가 다시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툭 하고 떨어져요. 전자가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1번 껍질로 떨어지는 거 연구하신 분이 라이먼이라서 라이먼 계열이라 불러요. 라이먼 계열. 2번 껍질로 떨어지는 것을 발머 계열이라 불러요. 발머 계열. 아마 학교에서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3번 껍질로 떨어지는 것을 파셴 계열이라고 합니다. 파셴이라는 사람이 알아냈어서 파셴 계열. 근데 웃긴 게 라이먼 계열 어디서든지 1번 껍질로 떨어지는 애들은 전부 다 자외선을 방출하더래요. 자외선.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연구하신 분이에요.
2번 껍질로 떨어진 거 아까 제가 이거 얘기했죠. 2번 껍질 떨어진 거 이거 어디서든지 2번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다? 가시광선이잖아요. 가시광선 이걸 알아내신 분이 뭐다? 발머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발머 계열이 가시광선. 근데 파신 계열이 바로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1번 껍질이야. 그 다음에 어디서든 2번 껍질이야. 발머는 3번 껍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2번 껍질로 떨어지는 거 밖에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 폭죽놀이 같은 거 있죠. 나트륨이야. 나트륨 가루를 넣어가지고 빵 터트리잖아. 그럼 나트륨이 갖고 있는 자유전자 맨 마지막 세 번째 껍질 전자가 에너지 비드너지 받아갖고 전이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탁 떨어지면서 뭐 방출해? 노란색 비드너지 에너지 방출하는 거 우리 눈에 뭘로 보이는 거야? 나트륨 노란색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누가 알아냈다? 발머가 알아낸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라이먼 계열 자외선, 발머 계열 가시광선, 파신 계열 적외선, 자라가 빨가벗고 파전 처먹네 뭐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죠? 자라가 밝아벗고 파적인데 파전 처먹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절대 친구들한테 아래로 흘려주면 안 됩니다. 자라가 빨가벗고 파전 처먹네. 자라는 원래 빨가벗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파전을 처먹고 있네. 외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계열에 대해서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야. 양자화. 그래서 이걸 양자역학이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 양자역학을 배웁니다. 원자 속의 전자는 양자수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계산 문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이,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이, 세 번째 kop질의 에너지 준이 전부 다 수소는 그럼 봐봐요. 얘들아 생각해봐. 수소는 여기 수소인데 수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만 있는 게 수소잖아. 근데 이 수소는 전자가 에너지 받아가지고 만약에 세 번째 껍질로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에 탁 떨어지면서 뭘 방출한다? 3에서 1로 자외선을 방출하더라. 전부 다 1번 껍질로 떨어지는 걸 라이먼 계열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외선 방출하는 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껍질로 떨어지면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수소도 있고 그 다음에 3번 껍질이니까 3번 껍질로 못 떨어지죠. 그래서 뭐 4번 껍질로 갔다가 3번 껍질로 떨어지면 적외선을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원소라도 열 에너지를 얼마나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놈은 자외선이고 가시광선이고 적외선이고 감마선이고 뭐 X선이고 막 방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방사선 알죠? 주변에 흙, 돌, 우리 하물며 여러분들 옷에도 플라스틱 같은 거 전자레인지 돌리지 마! 이런 이유가 그거예요. 무조건 모든 물질은 빛에너지, 열에너지 같은 에너지를 쪼여주면 모든 물질은 뭘로 돼 있어? 원자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뭐가 있어? 전자가 있죠. 전자가 다 들뜬 상태로 다 가버려요. 들뜬 상태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 할 때 이상한 곳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플라스틱이 뭘로 바뀌어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암세포나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플라스틱에 음식물을 담아서 막 전자레인지 돌리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단 말이야. 뭣도 모르고 우리는 뜨거운 거 커피 아까 쌤이 먹었지만 그저 뜨거운 커피 아메리카노 이거 뭐 어차피 우리가 뭐 한 1000년 만년 살 거냐? 그냥 고작 살아봤자 7, 80세 90세 아니냐? 뭐 먹고 죽지 뭐 그냥 먹는 것 뿐이야. 응? 어쩌겠어. 응? 고깃집 가서 좀 탄 거만 먹으면 그냥 여러분들 안 죽어 그러면서 먹지. 안 죽는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그 새끼 일찍 죽어요. 솔직히 탄 거 많이 먹은 놈이 일찍 뒤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봐봐봐. 그거 분해도 아니고 배출도 안 돼요. 몸속에서 그대로 남아요. 자, 얘는 준이고요. 자, 진동수 조건 봐보겠습니다. 전자가 특정 궤도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해주면 하이프만큼 흡수해주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얼마나 흡수했는지 모르겠으나 흡수해주면 일단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이프를 100을 먹었다고 치자. 그럼 100을 먹었으면 까이고 이제 배웠다 이함수만큼 까이고 올라갔다가 다시 툭 떨어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거 아니야. 하여튼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하이프를 주면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가 올라갑니다를 들뜬 상태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툭 떨어질 때 하이프만큼 먹었던 걸 거의 방출해요. 근데 수소는 금속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함수 워크값이라고 해도 너무 작은 값이라서 그냥 100을 주면 100 먹고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다시 100을 방출해요. 워낙 작은 놈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먹은 것만큼 뱉어내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올라가면 전자가 전이 되었다. 그래서 들뜬 상태로 됐다. 떨어지면 바닥 상태로 됐다. 그럼 어떻게 계산할래? 전부 다 양자수 계산해야 된다.
에너지는 전부 다 진동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E는 절대값 En-EM 시작점 빼기 도착점으로 계산하시고 절대값으로 계산합니다. 에너지는 하이프라 그랬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잖아. 람다분의 하씨 기억나죠? 그죠?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 파장의 반비례 알았죠? 그리고 H는 플랑크 상수고 C도 빛의 속력 그죠? 299-792-458m/s잖아. 그 누가 그걸 계산을 하냐? 299-792-458m/s. 그래서 하씨라고 그냥 해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죠? 알만 발만 파신 어디 갔어? 이 세 사람 유명한 사람 전부 다 어디? 자외선 떨어진 거 뭐라고? 자외선은 라이먼, 가시광선은 뭐? 발머, 저기서는 파신, 자라가, 빨가벗고 파전 처먹네는 다음 시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